안녕하세요. 리얼PS의 김규진 이사입니다. 자, 부동산 ABC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서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판서를 통해서 좀 설명드릴 내용도 있고 해서 서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1주택 비과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1주택 비과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21년부터 이제 내용이 바뀌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바뀌는 건지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가장 깔끔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죠. 주택이 한 채만 있으신 분들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요건은 어떤 요건이 있었느냐 중요하니까요. 다시 한번 점검을 우리가 해보면 일단 1세대 즉 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가족 전체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주택을 보유만 하고 있으면 되냐? 최소한 보유 기간이 또 2년은 돼야 된다. 즉 한 달 전에 사서 뭐 한 달 있다가 파는 건 비과세 안 해준다더라. 이것도 이제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이면 거주까지 2년을 해야 보유도 2년 해야 되지만 거기서 이제 2년 살아야 비과세를 해준다. 요거까지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다뤄볼 내용과 중요한 연관이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보유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유기간.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바뀌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일단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될 텐데, 최근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죠?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1주택자도 다 같은 1주택자가 아니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즉 1주택자라도 좀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비과세를 해줘도 되고 어떤 사람은 요건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사례를 통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크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이분은 주택을 딱 한 채 사가지고 5년 동안 거기서 거주를 하다가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런 분이 한 분 계시고요. 주택을 5년 동안 그냥 한 채만 들고 있다가 이제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톰이라는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분이냐면 이분은 주택을 한 채 샀어요. 자,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또 한 채 삽니다. 자, 그리고 또 한 채 더 사요. 그래서 이제 3주택이 된 겁니다. 3주택이 일단 됐다가 한 채씩 이제 파는 거죠. 차례대로. 한 채를 팔고 또 한 채 팔고. 최종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한 채만 남겨서 이 주택을 비과세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자, 현재 뭐 규정상 이분도 당연히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으면 되니까요. 그죠? 보유기간만 2년 이상이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분은 3주택을 보유하다가 차례대로 하나씩 매도하고 비과세를 받으려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 경우를 놓고 봤을 때 과연 이 크리스라는 사람이 팔려고 하는 이 1주택과 톰이라는 사람이 팔려고 하는 이 1주택이 과연 둘 다 그냥 비과세를 해줘도 똑같은 경우냐라는 거죠. 자, 그런데 정부의 어떤 규제 책에서는 아니야. 그렇지 않아. 즉, 일단 다주택자가 되었다가 이 1주택으로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뭔가 요건을 더 까다롭게 해야겠다라는 얘기죠. 그럼 어떤 요건이 까다로워졌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보유 기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규정이 이제 내년부터 적용되는 규정을 제가 그냥 그대로 옮겨 놓았는데 이렇게 이제 바뀐 거예요. 자, 보시면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즉 2주택 이상이라는 건 뭡니까? 다주택자라는 얘기죠. 다주택자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즉 다 팔고 이제 그 마지막 한 주택을 비과세 받으려고 하는 경우, 그 경우에는 양도 후 그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날, 그때부터 보유 기간을 기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다시 2년을 계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면 이런 겁니다. 자, 아까 톰이라는 사람이 주택을 이렇게 세 채를 샀어요. 자, 이건 이제 변경 전 내용입니다. 이제 아직까지는 이렇게 적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택을 이렇게 세 채를 샀는데 한 채씩 이제 팝니다. 즉 21년 5월에 한 채를 팔면서 이제 세금을 내면서 팔아야겠죠. 당연히 3주택자였으니까 팔고요. 자, 그리고 2주택이 산 상황에서 또 주택을 한 채를 더 팝니다.
한 달 뒤에 21년 6월에 또 팔면서 세금을 냈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됐으니까 이 주택은 원래대로라면 언제 팔든 비과세를 해줬다는 얘기예요. 즉 21년 6월에 팔고 바로 한 달 뒤에 마지막 1주택을 팔아도 비과세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21년부터는 적어도 이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냐? 자, 변경 후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21년 5월에 똑같습니다. 한 채를 팔고 21년 6월에 또 한 채를 팔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됐는데, 자, 내년부터는 이걸 그냥 21년 7월에 똑같이 매도하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즉,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 자,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이 언제입니까? 바로 21년 6월이죠. 21년 6월. 이렇게 이제 주택이 두 채가 있다가 21년 6월에 한 채를 팔아버리면서 이제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됐기 때문에 21년 6월이 이제 최종적으로 1주택이 된 시점이고, 이때부터 보유기간을 다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부터 2년을 추가해서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결국 언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23년 6월은 돼야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23년 6월이 될 때까지 다른 주택을 당연히 사면 안 되겠죠. 그래서 23년 6월까지 실제로 순수하게 1주택만 가지고 있어야 너도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1주택자 같은 경우에 그냥 순수하게 진짜 1주택만 가지고 계셨던 분들과 다주택이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1주택이 남으신 분들을 좀 차별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부담스러운 규제가 될 수 있는데, 결국 이런 규제가 이제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뭐 당연하게도 일단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1주택자분들의 거래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사실 최근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또 상담도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종종 발견하게 되는데, 자, 1주택자분이 계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1주택자. 1주택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만약에 뭐 한 2015년도, 16년도쯤에 거주주택을 마련하셨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자, 그럼 그분은 만약에 서울에 어떤 요지의 자리 아파트를 마련하셨다면 지금 차익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셨겠죠. 뭐 이분이 만약에 한 5억 정도의 차익이 발생했다고 가정을 하면, 이분은 사실 1주택자로서 이 차익을 비과세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죠? 과제가 될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비과세를 받으면 되는데, 사실 지금 당장 뭐 갈아탈 일은 없고, 한 자금이 또 한 2억 정도가 남아서 이 자금을 추가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예전 같으면 이런 게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분이 비규제 지역에 B라는 아파트를 하나 사서 가지고 있다가 뭐 한 2년 정도 들고 있다가 차익이 적절하게 실현이 되면 얘를 그냥 매도하고, 그냥 중과는 안 되겠죠. 일반 과세일 겁니다. 비규제 지역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B라는 주택을 매도를 하고 A라는 주택은 1주택으로 비과세 받으면서 갈아타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주택이 아직 이사 갈 계획은 없고 한 뭐 3년 정도 뒤에 이사를 갈 건데 2억 정도 여유 자금이 남아서 추가 투자를 하려고 했을 때 이런 방법이 가능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제는 이 B라는 주택을 사는 순간, 이제 2주택이 되시는 순간, 이 B라는 주택을 팔고 나서 추가로 2년을 보유를 해야 이 A라는 주택이 비과세가 되기 때문이죠. 바뀐 규정에 의한다면.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B라는 주택을 매도하고 난 다음에 순수하게 이 A라는 주택만 가지고 2년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와중에 뭐 시장이 굉장히 급락을 한다거나 A라는 어떤 주택에 이미 기실현된 양도 차익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1주택자의 어떤 갈아타기도 지금 굉장히 제한된 부분이 있고, 또 추가 투자를 하는 것도 사실 굉장히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1주택자 분들의 시장 참여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이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규제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에 빠져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그럼 뭐 해결책은 없느냐?
물론 이제 우리가 하늘이 묻어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사실 전혀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런 경우에도 어떤 투자 전략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향이 있고요. 자, 그런 부분들은 또 개별적인 상담을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아무튼 내년부터는 이런 사실 규제책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거래를 하시는 데 있어서 어떤 부동산을 사고 파시는 데 있어서 꼼꼼하게 따져 보셔야 될 게 굉장히 많아졌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오늘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부분 중에서 내년부터 변경되는 규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고요. 도움이 되셨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예외 없는 규정은 없다고, 오늘 말씀드린 이 어떤 규정도 예외적인 부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사실 그 부분은 조금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응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ABC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리얼피에셋 김규진 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박병찬의 부자병법의 박병찬입니다.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누나가 되었어요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보이는 이 사진의 친구는 제 딸입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면요, 우리 교회 목사님께서 아주 아픈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를 도왔으면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또 어린 친구들 중에서 특히 이 희귀 난치병 있는 친구들을 좀 도우면 좋겠다라는 그 취지가 너무 좋아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책은 정가는 15,000원입니다. 그리고 이 15,000원 중에서 우리 유통과 이 판매 구조상 나가는 비용이 9,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15,000원의 책을 팔아서 6,000원의 그런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아픈 친구들을 많이 도울 수 없기에 총 3,000부를 찍은 이 책에서 1,000부만 인터넷 서점과 일반 서점에 유통을 시키고 2,000부는 제가 유통 마진 없이 직접 판매를 하겠다라고 해서 총 2,000권이 판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책의 출판 비용은 총 1,755만 원이 들어갔고 그것은 제 개인적인 기부 형식으로 쓰겠습니다. 이 책 판매 수익 전액은 우리 난치병을 앓고 있는 우리 미성년의 어린 친구들을 돕는 데 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주시고 또 온전히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도서 구입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해주실 내용은요, 계좌로 지금 보이시는 이 계좌번호로 도서 금액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원래 이 책의 정가는 15,000원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 판매업이 아니기 때문에 포장이며 배송이며 깔끔하게 보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 통해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주셔서 구입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손수 이렇게 자필 서명을 꼭 해서 감사의 뜻을 이렇게 좀 보내드릴 수 있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만 원 이상을 부탁드립니다. 택배비며 여러 가지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도서 금액을 보내주실 때는 받는 분 통장에, 즉 입금자명을 성함과 전화번호 4자리나 본인이 알 수 있는 이렇게 내용으로 좀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박병찬 6640, 이게 제 핸드폰 뒷자리입니다. 나는 이렇게 할지 모르신다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그냥 보내주시고요, 저희 회사로 전화 한 통만 주시면 저희가 혼선이 없도록 응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도서 금액을 보내주신 후에는 도서 주문 이 도메인을 클릭해 주셔서 배송 내역, 성함, 금액, 그리고 받으실 주소, 이걸 적어 주셔야 되는데요. 컴퓨터로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영상 바로 하단에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라고 떠 있을 겁니다. 그 도메인을 클릭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페이지가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수량, 그리고 도서는 제목은 누나가 되어서요 선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주문하시는 분의 성함, 입금하신 금액, 그리고 핸드폰 번호, 그 다음에 배송지 주소를 이렇게 적어주셔서 이렇게 제출하기를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스마트폰으로 도서를 구입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상 우측에 보시면 조그만 화살표가 있습니다. 그 화살표를 눌러보시면 글이 나오는데요.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있고 도서 구입을 설명해 드리는 블로그 글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를 눌러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도서 구입 신청 페이지가 뜹니다. 도서 구입 관련된 필독 사항이 적혀 있고요. 원하시는 수량을 1권, 2권 또는 기타 권수 적어주시면 되겠고, 도서명 선택해 주시고 주문자 이름을 적어 주시고요.
그리고 주문자분의 입금자명의 성함과 핸드폰 번호 뒤 4자리를 함께 적어주시면 혼선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입금 금액, 입금하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핸드폰 번호 적어주시고 배송 받으실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좌 안내는 다시 나와 있고요. 아래 보시면은 개인정보 수집 동의 체크하시고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주문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누나가 되었어요. 많이 응원해 주세요.